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전임 강사 김가경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우리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요. 오늘은 이제 중3, 즉 이제 내년에 고등부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국어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는 러셀 평촌에서 전임 강사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김가경입니다. 저는 러셀 평촌에 오기 전에는 평촌 메가스터디에 있었기 때문에 평촌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평촌 지역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평촌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안양시, 과천, 수원, 의왕, 군포 모든 지역에서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을 대비하며 오랜 시간 좀 내공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공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 어떤 학교에 이제 나중에 진학을 하든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러셀 평촌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PK 영역이라고 하면 재학생 영역이거든요. 재학생 영역에서 수강생 1위. 그래도 학생들이 저한테 좀 많이 마음을 열고 제 수업을 좀 꾸준히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엄청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저랑 윈터스쿨에서 만나고 서머스쿨에서 만나면은 왜 이 쌤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랑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고 공부를 해왔다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상승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카이스트, 서울대 등등 제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역시도 뿌듯하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러한 목차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는 내신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학년별로는 국어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중등부 학생들이 시기별로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고등부 선행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름방학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일단 고등학교에 오면은 제가 설명회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국어가 꽤나 효도하는 과목이었는데 왜 고등학교에 왔더니 말도 안 되는 70점대의 점수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말씀을 드려요. 70점 되면은 양반이다. 50점, 60점대도 굉장히 많고요. 50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국어 과목인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도 명확히 이제 고등부에서는 하나의 과목으로서, 학문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가 가능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으면 부모님과 함께 서점을 가요. 그럼 평가문제집 자습서를 사서 이 삼위일체로 공부를 하면 웬만하면 점수가 나왔던 거죠. 사실상 성실한 아이들은 100점, 95점 당연히 가능하고요. 조금 불성실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80점 이상에서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어에서 70점대의 점수는 되게 큰일 나는 점수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중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진도가 진행이 되고 평가 문제집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가 명확하죠. 교과서에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그리고 사실상 중학교는 성취도 평가 A가 50%까지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이의 A가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그 A 등급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죠. 근데 반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도 교과서를 온전하게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변 지역에서 교과서를 정말로 온전하게 봐서 이 교과서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학교는 일단 안양 지역에는 양명고, 양명여고 정도 있겠고요. 역시 양명고, 양명여고죠. 그리고 과천 지역에서는 과천여고, 그리고 수원 지역에서는 동원고 정도가 보통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거의 반만 사용하는 정도, 혹은 거의 좀 30%, 20% 내지로 조금 작게 사용하는 경우, 혹은 펼치지도 않는 학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배경교는 이제 자체적인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교과서 자체의 활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흥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과서를 많이 보는 학교에 속해 있었는데 점점 경향이 변하더니 유인물이 증가하다가 지금 2024년인 올해에는 부흥고도 부교재를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서를 활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 비해서 뭔가 출제 범위라든지 내가 학습해야 될 범위가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교과서 활용도에서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고등부 1학년에서 가장 주요하게 출제되는 게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왜? 문법은 보통 문법이니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어 영역에서 수학과 가장 비슷한 영역이 문법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즉 기본기 쌓고 다양한 유형을 경험해서 심화 영역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문법인데, 이러한 문법도 내신형으로 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내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내신형 문법이라고 하면은 암기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실하게 빡빡 외운 아이들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은요, 모의고사 자체가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자료를 많이 줘요. 근데 그 자료를 보고 너희가 한번 해석해서 추론해봐라 라고 하는 게 사실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외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은 조금 더 문제가 고난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서는 부흥고, 평촌고, 동안고,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범위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은 평가 문제집에 갇혀서 공부하는 것, 내신형으로 그냥 학습지만 달달 외우는 걸로는 절대 점수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배워요. 즉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범위에 없었던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고 부교재에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배운 시험 범위에서 연계되는 범위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배운 거예요. 그럼 사실상 중학교 때는 그 서시가 그냥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윤동주의 서시를 배웠어? 그럼 이거를 엮어서 한번 이해해봐 라는 생각으로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을 출제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동주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성향이나 스타일이 조금 다른 이육사 시를 묶어서 낼 수도 있고요.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윤동주의 서시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측면이 들어있는 시니까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또 다른 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참 뒷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기영도의 질투는 나이, 이걸 같이 엮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주제나 소재가 연계된 거죠. 근데 그게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동주 서시에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다. 그럼 그 표현 기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시를 묶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외부 지문의 범위는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무한대인 외부 지문을 적중해서 알려주는 학원이 있다? 저는 그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내가 스스로 모르는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내가 쏙쏙쏙쏙 짚어줬으니까 점수 나왔다. 이거는 너무 일회적인 공부고 내신에서 한 번 쓰이면 버려지고 그리고 수능까지 갈 수 없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어 공부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4%에 들어가죠. 따라서 우리가 50% 내에 있었던 그 A등급의 학생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A였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4등급이 돼. 이게 너무 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부 국어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중학교와 좀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를 내고 등급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요, 국어를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국어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어의 모든 영역이 들어있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국어의 모든 영역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학, 문법, 독서, 이게 이제 또 수능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영역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화법, 작문, 매체까지 6가지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상 1학년 2학기 동안 국어 교과서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1학년 때 배우는 주된 국어의 범위는 문학과 문법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학교에서 화법, 작문, 독서, 매체 이런 단원들은 아예 피지도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국어의 영역들을 세분화한 교과서인데 2학년부터는 이제 한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한 학기에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가 매년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게 뭐 사실상 변화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도 변화가 되게 잦아요. 즉 예를 들면은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를 했던 학교인데 좀 근래에 많이 바뀌어서 1학기에는 문학, 2학기는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 단원을 공부를 하고요. 양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학기에 문학, 2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했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더니 1학기에 독서, 2학기에 문학을 하다가 올해는 또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년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하니까 이거는 아이가 진학할 때 학교의 이제 사이트에서 뭐 공지되는 거 혹은 교과서 배부할 때 좀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어는 이제 뭐 모든 영역을 다 같이 배우는 교과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우는 영역은 좀 따로 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현대문학, 고전문학, 모든 문학이 속해 있는 교과서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설문이라든지 설명문이라든지 간혹 문학이지만 수필 같은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독서 단원이고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실질적으로 문법 영역이고요. 신설 영역인 매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체라는 건 사실 뭐 대중매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인쇄매체는 뭐 신문, 대중매체는 뭐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매체에서 국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가 신설되고 되게 재밌는 풍경이 생겼어요. 수능 이제 문제지를 보면은 유튜브 방송이 이제 사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댓글 달리고 막 그런 것들이 뭐 문제로 출제가 돼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매체 사용해서의 우리 국어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은 화법, 말하는 것과 작문, 글 쓰는 것을 다루는 영역인데요. 정말로 국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배척되어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하나의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봐왔던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전 이제 형식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현재 고1, 2는 지금 화법과 작문을 늘 모의고사에서 보고 있고요. 고3 아이들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모의고사에서는 익숙하지만 거의 뭐 내신 영역에선 출제가 거의 많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1학년은 1년 동안 국어 교과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교과서 뜯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또 잘 모르고 막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일단 1학년 국어 교과서는 1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영역이 수록되어 있지만 주된 시험 범위는 문학과 문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개 단원 중에서 문학과 문법 단위를 보통 합치면 한 5개 단원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5개 단원은 거의 그냥 펴지 않고 넘어가는 단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부 진학 전에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를 다져야겠죠. 문학과 문법 위주로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요. 고전문학은 대부분 2학기에 출제됩니다. 물론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들어간 학교가 간혹 있어요. 수원의 동우여고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을 나가면서 뒷단원인 7, 8단원을 같이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특수하고요. 대부분은 고전문학을 2학기 때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굳이 어려운 고전 문학을 막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나 국어 못하겠어, 재미없어,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고등부의 국어의 맛을 보고 한 여름방학쯤에 이제 좀 알겠다 할 때 좀 이제 접근을 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름방학의 고정 영역을 학습하면 되니까 겨울방학이나 프리윈터, 썸머 이럴 때에는 문학 개념어 그리고 문법의 기본기 이런 걸 다지면 좋겠죠.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뀝니다. 따라서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뀌니까 1학기는 무엇을 하고 2학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기마다 교과서가 언급은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3학년은 보통 수능특강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 이 정도로 거의 범위가 추려지는 편이고요. 3학년 1학기에 언어화 매체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언어화 매체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단 중등부 3학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니까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등부인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고등부 선행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농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아이들이 중3 프리윈터 때 만나서 그리고 이제 윈터를 끌고 내신까지 끌어서 3학년까지 데려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켰을 때 가장 좋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중3 여름방학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러셀로 한번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를 보내볼까? 라고 고민을 또 하실 것도 같고요. 그럼 여름방학에는 첫 고등부 선행이라면 아직은 국어에 대해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쉽고 재밌는 문학 개념어부터 나가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학에서 출제되는 모든 개념을 총망라한 수업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문학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마음으로 느낀다, 막 감상한다. 나는 이과니까 문학 안 맞아. 나는 MBTI T니까 안 맞아.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문학도 작품 자체 하나하나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명확하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에도 개념어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 수업을 진행하려면은 3.5시간씩 8주 내리 수업을 해도 사실상 빠듯해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좀 많을 때, 중학교 여름방학 이럴 때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중등부 내내 국어학원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나는 좀 문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워봤다라고 한다면 독해를 좀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좀 속상할 얘기고 부모님들이 보시면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상 매체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지 않고 책을 많이 접해보지 않고 학교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힘, 생각하는 힘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자만 읽지 글을 읽을 수 없는 정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기에 글을 읽는 방법을 천천히 잡아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독해를 처음 배웠던 것처럼 국어도 정말 아이들이 아예 습관 자체를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냥 보이는 글자를 막 읽잖아요. 사실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습관 그대로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을 풀게 되니까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시기에 독해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도 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3 2학기 과정은요, 내신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성실한 아이들은 내신을 좀 끝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내신 반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고등부 공부에 좀 더 힘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등부 국어가 굉장히 어렵고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알려진 것처럼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학년까지는 좀 괜찮은데 2학년부터 탐구 과목이 많아지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은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좀 느긋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3 2학기 과정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름방학 때는 문학 개념어를 가르치고 나서 이것을 2학기 내내 좀 적용하면서 새로운 작품이라고 하면 고등부에서 많이 출제되는 작품 리스트가 있겠죠. 그것들을 좀 접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는 본격적으로 고등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때 저는 문법 공부를 정말 강조합니다. 문법은 이걸 싹 압축해서 내가 배워서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고등부 1학년 처음 딱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운 변동을 배워요. 신사고라는 출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음운 변동이 첫 순서에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니까 뭐 기본기 문법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문법을 이미 다 배워왔기 때문에 중등부 문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심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연속성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국어 공부를 좀 조금 하고 말고 시험 대비하다 말고 이러다 보니까 문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 의문 변동을 만나게 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문법 재미없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라고 하면서 국어 과목에 좀 장벽도 높아지고 거부감도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이 현대문법의 전범위를 학습하면서 1학년에서 필요한 모든 기본기를 다 쌓고 1학년 시험에서 출제되는 심화 영역을 한번 쭉 예습하고 들어가는 것을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딱 겨울방학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법 공부 전 정말 딱 하나 강조합니다. 고전문학 같은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름방학에 해도 돼요. 여름방학에 해야지 바로 2학기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즉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설명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도 많이 되시고 이러니까 좀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배워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윈터 때나 이럴 때 막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보다는 일단은 드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숙제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이걸 소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써먹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제가 딱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약간 좀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옆에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등부 선행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시예요.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지금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4학년도 부흥고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부흥고를 가장 많이 진학한 학교 중에 하나니까요. 보면요. 교과서 범위는 2개밖에 없어요. 시 하나, 문법 하나. 문법 의문 변동 나왔죠. 그리고 부교재가 생겼어요. 원래 부흥고는 부교재는 없었거든요. 부교재에서 김수영의 사랑, 고재종의 첫사랑, 박안서의 그 여자 내 집, 공선홍의 명랑한 밤길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게 고재종의 첫사랑은 비상 박안수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시예요. 즉 1학년들이 배우기에 적당한 난이도죠. 근데 김수영의 사랑은 어려워요. 여기서 주지적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주지적이 지성주의적인 이런 말인데 아이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2학년 수준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창비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도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작품에서 바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곱다니의 속눈썹이 너무 길어서 눈이 내리면 그 속눈썹에 눈이 쌓일 것 같다. 이런 뭔가 그런 로맨틱한 그런 구절이 있어서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기억하실 수도 있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사실 길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금성문학교과서, 즉 이것도 2, 3학년 수준의 교과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은 비교적 최근 작품이에요. 여기는 이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이 좀 들어있는 작품이거든요. 다문화 시대를 좀 반영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신사고 문학교과서, 즉 2, 3학년 수준의 문학교과서죠.
거기에 수록된 작품인데 지금 부흥고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아이들한테 시험 범위를 넣은 거예요. 즉 우리 학교들은 변별력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1학년 수준 이상의 것들을 가르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나는 1학년이니까 나는 새내기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남들보다 점수가 조금 이제 뒤에서 출발하게 되면 아이들도 자신감이 좀 많이 없고 계속 말리게 되거든요. 국어는 내가 뭐 약점인가 뭐 내가 못하는가 뭐 이렇게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긴장감이나 패배감이 너무 커져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아지는 난이도를 아이들이 잘 대비해서 좀 자신감 있게 첫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 선행 전략 제가 이제 금방 보여드린 그 시험 범위 예시를 통해 보면요. 주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범위가 구성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부흥고 예시 하나만 갖고 왔지만 이 주변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부흥고 1학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학년들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나가고요. 이 중에 이제 가끔 모의고사 기출로 독서 지문을 넣는 학교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우성고라든지 과천중앙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워낙 독서 지문을 좀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도 독서 지문이 모의고사 기출에서 들어갔습니다. 교과서는 아니에요. 교과서 독서는 좀 쉽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출제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범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1학년 국어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들어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문학 개념어와 문법의 기본기는 겨울방학 전까지는 좀 잘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범위가 등장하는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1학년 수준보다 높은 작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리 좀 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의 등장,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시험 범위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험지를 보면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이 3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시들과 엮어서 또 다른 시를 공부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수능형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학 개념어,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루틴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화법, 작문, 매체 이런 것들은 1학년 시험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아예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거의 안 나오는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학과 문법에 좀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범위보다는 모의고사 기출 범위가 들어갈 거고 그런 건 예측이 안 돼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공지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나오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죠. 다만 독해의 어떤 맥 정도는 평상시에 좀 공부를 많이 해놨다면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딱 문학 개념 학습, 두 번째 문법 전범위 학습, 세 번째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함으로써 나만의 어떤 해석 루틴을 세우는 것. 정말 이것만 준비해도 고등부 3년 내내 든든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는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앞에서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학 개념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문학 개념어를 이제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시간대를 뺐습니다. 아마 고등부 아이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라고 문학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제가 이제 뭐 시를 해석하는 저만의 어떤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동그라미 세모 쳐가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문학 개념을 총정리해 주는데요. 이러한 문학 같은 경우가 수능에서 17문제, 수능이 총 45문제거든요. 국어가 17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신에 4학기라는 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보통 이 4학기에서 문학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4학기에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을 굉장히 문학 개념어를 엄청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비중에 있어요. 아이들이 꼭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비중이 너무 커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개념어 강의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독해 기초 강의 정도를 좀 추가로 개설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사이트에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오늘 중등부의 선행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상 제가 설명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회에서도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설명회는 앞뒤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뒤에 뭐 영어나 수학이나 또 다른 과목들 설명도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제가 늘 시간에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들어가면은 뭐 랩을 하다 나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가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주말에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쭉 연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설명회 같은 게 잡히면은 정말로 막 쉬는 시간 붙여서 틈 내서 나와서 후다닥 하고 들어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충분하게 좀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제작을 했으니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또 영상 이후에 뭐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제가 좀 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평촌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임 강사 김가경이고요. 아이들과 좀 오랫동안 만나면서 수업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러한 영상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